도대체 협상경제론에서 가질 첫 번째는 협상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갈등 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경우에는 그냥 뭐 갈등 자체가 그 당시는 갈등인데 지나면서 해소가 돼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어떤 경우는 그냥 계속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표출이 됐을 때 이제 분쟁으로 이렇게 이제 비화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린맨 몇 가지밖에 안 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한다면 재판, 법에 호소를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예 그냥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다 하나의 분쟁 해결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협상이라는 거죠. 근데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 재판하는 데서도 역시 이게 협상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인용이 되죠.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는 민사소송은 당연히 협상에 걸리고, 그 다음 심지어는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 경우에서 가지고 형사소송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뭐 플리바게닝 하듯이 이 협상의 원리가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뭐 감안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똑같은 이 원리죠. 그 다음 관계 단절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경우는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라는 거를 이제 매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이 분쟁 해결 방법 중에 협상이 차지하지만 다른 거와 같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갈등 해결에서 가장 큰 이 원리죠. 그럼 실제로 이 갈등 해결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왜 협상을 하느냐 부분을 봤더니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한다면 거래 비용의 문제죠.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 경우에서 가지고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든다든지, 그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다음에 판사가 이 사안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협상이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갈등의 문제 또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분쟁 해결 과정에 자기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일단 변호사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또 제3자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분쟁의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은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거의 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부분들인데 비해서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 다 설명을 하겠지만 발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상대방이 왜 화가 나고 상대방이 뭐가 나한테 불만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분쟁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인 이론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서 가지고는 일시적으로는 봉합이 되지만 또다시 재발하고 또 그 부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가 문제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당사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 재발을 방지하는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대략 이 협상의 어떤 장점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직한 분쟁 해결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봉착한다 하더라도 거래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어떤 만족도, 분쟁 해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관계를 발전시킨다든지 재발을 방지한 이 네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거나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협상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현실로 뛰어드는 거고 아마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번 학기에 내가 볼 때는 계속 아마 진행형으로 따라다닐 사안은 이 두 가지 사안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
다른 하나는 한국 GM의 구조조정 문제가 이렇게 떠오르고,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안 자체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되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북핵 문제를 한번 봤을 때, 북핵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어떤 핵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 다음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가 다 바라보는 이 인식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풀기가 어려운 이건 난제 중에 하나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실마리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어떤 합의라고 하는 게 과연 지켜지겠느냐, 그 합의 자체의 어떤 그 의미가 얼마나 되겠냐에 대해 가지고는 다들 지금 이 의문을 달고 있는 건 맞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분쟁과 협상에 대한 인식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얼마나 그 합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인식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북핵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세기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많이 봤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협상가라, 니고시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어떤 협상의 어떤 과거의 어떤 협상 경험을 봤을 때는 굉장히 터프하고, 그 다음 매우 택티컬한 어떤 전술적인 이런 측면에 많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적극적으로 막 이상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 협상 스타일이 어떻게 북핵 문제 작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김정은의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에서 이제 이론을 배우고 점점점 이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협상 스킬이 과연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도 이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숙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북핵에 대해 가지고 뭐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이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해왔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왔느냐 부분들을 여러분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양반의 어떤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의 어떤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조사하는 게 숙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한국 GM 문제가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굉장히 이 GM의 어떤 군산 공장 철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GM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도 노동조합의 인식과 일반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GM 군산 공장 그거 적자 투성인데 계속 왜 지원해? 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용이 불안한데 그거를 막아야지 하는 이 인식 자체가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GM 경우에서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 이 자본주의 원리가 투철하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는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 좀 이 온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히 군산 공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왜? GM은 이때까지 구조조정을 한국의 군산만 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왔던 그런 나라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구조조정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략일 뿐.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지금 차원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상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GM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반면에 우리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협상에 대해 가지고 국제 비교하는 이런 쪽에서는 아예 KIBUN이란 말을 씁니다. 한국에 대해서. KIBUN이 뭘까요? 기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본다 하면 조롱거리가 비슷하게 된 거죠. 그게 아주 유명한 저널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기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관시,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관계보다도 더 심하게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다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상 스타일이죠. 그
그다음에 이게 협상 스킬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얼마나 협상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어떻게 본다면 꽤 적극적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협상에 있어가지고 뭐 성공과 실패라고 말은 어편에 있지만 협상 필패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국 G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한국 GM 아마 여러분들 뭐 지금 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GM이 대우를 인수를 해가지고 한국 GM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GM이 인수를 할 때 대우 경우에 있어가지고 포드가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뭐 GM이 굉장히 싸게 인수를 했어요. 왜? 그만큼 우리가 협상력이 딸리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사안이 뭐가 있었냐면 삼성이 삼성자동차가 르노에 넘어갑니다. 또 외환위기 이후의 어떤 상황이에요. 또 다른 상황은 뭐냐면 기아자동차가 현대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는 전혀 다르죠. 삼성, 르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GM 이 대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적자가 많은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본전이라 할까요? 아니면 기아 자체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국민차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분쟁이 어떤 해결하는데 어렵게 꼬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국 GM을 조사할 때 같이 어떻게 본다면 이 비교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협상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을 하고 이제는 협상의 인센티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